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익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포 유지관리에 최소한의 매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야 점포 유지되는 건지, 출점이라 될지 퇴점이라 될지, 이것부터 이제 흑자투산에 발생하는 이유까지 해서 이익관리 부분에 대해서 테마별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매출, 점포가 유지되게 있어서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5천만 원 들어가서 GS 편의점을 오픈했는데 이익이 나려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최소 이를 100만 원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라면 월간 매출액으로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팔아야 된다. 2,500만 원을 팔아야 된다. 이러한 거는 점포마다 특성이 또 다르겠죠. 점포마다 뭐 어떤 점포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고임대료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더 많이 일으켜야 이익이 날 수 있는 거고, 어떤 데는 임대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점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매출액을 이익이 나는 분기점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대학 축제 때 만약에 팝콘을 팔아보고 싶다. 팝콘. 여러분 이제 그 학교에서 축제하는데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이거야. 매출액이 팝콘 축제 기간에. 그 매출 원가가 30만 원에 사왔어요. 30만 원에. 그러면 총 이익은 70만 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70만 원인데 판매 관리비가 30만 원이다. 인건비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70만 원, 70만 원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죠.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더 팔아야 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을 팔았어야 이익이 났었겠죠. 물론 인건비를 20만 원, 인당 10만 원으로 하면 20만 원 이익이 남는 거겠지만, 계상을 처음부터 계획을 20만 원, 인당 20만 원 준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이익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90만 원이었다고 봐요. 매출총이 90만 원이었다고. 매출 원가가 30만 원, 매출 원가가 30만 원이야. 60만 원이라고. 똑같지, 물론. 원가가 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럼 판매 관리비가 30만 원이다. 똑같아. 7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 적자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나는 이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을 어떤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지점, 거기까지는 최소 매출액이다. 그 이상 매출액은 내가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 매출해야 적어도 미치진 않는다.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딘가, 이런 거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점포를 오픈한다 그럴 때, 내가 이 점포를 오픈하면 최소한 월 100만 원 이상은 팔아야 손해는 하지 않는다. 월 150 이상, 월간 기준 하다면 5천만 원을 팔아야 된다. 뭐 그러한 최소 매출액을 한번 계산해 보는 부분이 이익 관리하는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익금과 비용이 같아지는 매출액으로.
매출액이 그 이상 되면 이익이 생기고 그 이하가 되면 손실이 생기게 되는 기준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익 기준점은 투자 의사결정, 이익계획, 매출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아주 유용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포를 오픈하는데 아니면 점포를 오픈하기 전에는 이 점포에서 매출액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익이 되는데 200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지, 계획상으로. 근데 또 실제로 해보니까 100만 원 남은 이익 생각하는 걸로 손익분기점을 잡았는데 150만 원 난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매출액으로 매출액이 그 이상이 되면 이익이 생기고 그 이하가 되면 손실이 생기는 기준점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팔아야 된다. 두 가지식으로 설명하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도 관계가 없어요. 손익분기점을 그러면 매출액을 아까 팝콘파는 것을 얘기했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분의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변동비 이렇게 이 공식으로 구하면 손익분기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있다. 근데 이 공식은 이제 조금 더 손익분기점을 이제 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손익분기점 한번 도표를 먼저 보면은 매출액이 100만 원, 100만 원, 뭐 1,600만 원 매출액이 이렇게 매출액 비용 곡선이 매출액이 이렇게 들어가죠. 매출액 곡선이 있다 이거예요. 매출액이. 응? 근데 이제 비용이 있는데 비용은 매출액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비라는 비용이 있다. 총 비용 곡선. 그래서 매출액이 빵일 때도 비용 곡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변동 곡선에 타고 비용 곡선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매출액 곡선과 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팝콘을 100만 원 이상 팔면은 이렇게 매출이익이 나는 거야. 이 부분이 100만 원 전에는 이 손실이 나는 거야. 팝콘 팔았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지점, 아까 팝콘 파는 걸로 하면 이 100만 원 지점이 인건비 주고 어떤 자릿세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비용 곡선은 고정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과 매출액에 따라서 연동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 위에서 되지만 매출액이 늘어남으로써 똑같은 비율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용 곡선이 이렇게 가고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지점, 이게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지금 이해를 못 해주셔도 그 다음 장에 계속 이 장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아까 이제 비용에 있어서 이 변동비와 고정비나 구분해 봐야 되겠죠. 고정비는 뭐냐? 임차료, 경영진의 보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거는 뭐냐? 인테리어 시설을 뭐 1억 주고 했다 그러면 5년간 감가상각비면 5년으로 나눠가지고 월 감가상각비로 비용 차감 처리한다는 거죠. 그것은 매출액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변동비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따라 비례로 변동하는 거. 직접 재료비라든지 대표적인 게 판매 수수료. 한 개 팔 때 판매 수수료가 매출액 5%를 판매 수수료를 먹기로 했다면 100만 원일 때는 5%니까 5천 원이지만 2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일 때는 5천 원이죠. 100만 원일 때.
그리고 200만 원일 때는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출액하고 연동해서 같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거를 변동비라고 한다. 변동비. 고정비와 비용. 고정비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거나 점포를 오픈했는데 편의점을 오픈했는데 편의점 매출이 들어가거나 날거나 관계없이 예? 비용이 정해진 거, 임대료, 가게 임대료 이런 부분이 되고 변동비는 상품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이익금이 늘어나는 그 동일하게 변동하는 게 매출 이익금은 판매비 매출 이익금은 100만 원 팔 때 보통 편의점이 30% 마진인데 100만 원 팔 때 30만 원 이익이 나는데 200만 원 판다 하면 60만 원 이익이 나는 거죠. 단위를 좀 커서 1,000만 원 하면 300만 원 이익이 나는데 2,000만 원 하면 600만 원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2,000만 원 팔면 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뭐 제하고 얼마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면 손익분기점을 매출 수량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뭐냐? 고정비, 판매단가, 변동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를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 보면 또 자세히 제품 단가가 3만 원, 고정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럴 때 단위당 변동비가 2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냐? 고정비용, 고정비용 그래서 3만 원 마이너스 1,000원 2만 원 하면 그러니까 만 원분의 1,000만 원이니까 1,000개가 되는 거죠. 1,000개 이상 팔아야 된다. 1,000개 이상 숫장으로 할 때 1,000개 이상 팔 때 이익 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숫자로 하면 이 공식을 고정비분의 그러니까 판매단가 마이너스 변동비분의 고정비다. 이게 고정비, 판매단가, 변동비를 주면 손익분기 매출 수량을 구할 수 있겠죠. 역으로. 그렇죠? 그래서 판매단가, 판매단가, 판매단가 3만 원, 변동비 2만 원, 여기 만 원이잖아요. 만 원. 그다음에 고정비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로도 구할 수 있다. 1,000개 이상 팔면 이익 이하면 손실이 된다. 1,000개를 팔면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 1,000개를 팔면 3,000만 원에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거죠. 비용이 3,000만 원. 고정비가 1,000만 원에 1,000개 팔면 2,000만 원이니까. 그죠? 매출액 총 비용은 1,000만 원. 임대료 플러스 1,000개 변동비 3,000만 원. 그래서 총 비용 1,000개를 팔면 매출액 3,000만 원에 비용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난다. 그런데 이게 1,000개 이상 팔면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수. (1000개)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비용이 1,000만 원 고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변동비로서 비용 곱선이 이렇게 있다. 한 개당 2만 원의 변동비가 있으니까 1 플러스 변동비, 고정비, 매출액 했을 때 이 그래프에 나와서 이 시점에서 1,000개가 이렇게 되면 이 시점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안 가는 혹시 그 학생들은 제가 강의 자료를 보내줬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그래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매출액으로 구하는 방법은 고정비 1 마이너스 단가 변동비에서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고정비 1,000만 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변동비분의 단가 3. 그래서 3천만 원. 응?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사 A회사의 제품 단가가 1,000원, 변동비가 500원, 연관 고정비가 1,000원일 때 소액 매출액 수량 도표를 한번 좀 그려본다. 이거죠.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점해야 될 건가 퇴점해야 될 건가. 이거 이제 출점해야 될 건가 퇴점할 건가는 뭐냐. 손익분기점을 계속 기상해서 지속적으로 손익분기점보다 매출액이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출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오픈을 했는데 퇴점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퇴점해야 될 거냐. 이거는 손익분기점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퇴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출점해야 될 건가 퇴점해야 될 건가는 그 손익분기점 매출 가지고 어떤 이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매출액이 있다면 목표 매출액은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에, 그래서 1 마이너스 매출액을 변동비로 나누고, 목표 매출액을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변동비분의 고정비분의 목표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 매출액은 또 매출 총이익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으로 할 수 있겠죠. 각각 계산을 여러분들이 그 산식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점포 출퇴점 판단이 기준이 된다. 그러겠죠? 오픈을 했는데, 응? 응?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일평균 뭐 100만 원인데 실제 매출액이 일평균 90만 원이다. 그러면 90% 달성이 된 거죠. 또 80%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 매출액이 그러니까 80만 원이다. 그럼 80%거죠. 그래서 85%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판매 활동 강화해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진열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개선을 해서 판매 활동을 해서 장기적으로 개선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는데, 또 84에서 70%는 또 판매 활동과 비용도 줄이고 이익 구조도 개편하고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본다는 거지. 근데 막 터무니없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 판다. 그러면 어떤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매출 활동을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의미가 없을 수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는 퇴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는 개인마다 업종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 70% 이하면 기업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기준을 높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이익이 날 수도 있다는 어떤 돈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회사의 경우는 경쟁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이 퍼센트를 높여서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아니, 낮춰서. 우리는 50%에도 일단 폐점 안 한다. 1년차는. 1년차 50%하고 2년차 60%나 70%하고 3년차부터 110% 간다. 그럼 2년 이상 고생하면 우리가 이익 난다. 이렇게 종업원들 설득하고 또 부업 조성하고 판매관리비 또 임대료도 수도관리비 전기세 이런 것도 좀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무슨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매출액을 보고 실제 매출액을 따져서 달성률을 가지고 우리가 점포를
출점할 건가, 퇴점할 건가, 그다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익금, 물론 매출이 보통 이익금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이익률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추태점 판단 기준으로서 손익분기점 달성률을 한번 본 거예요. 손익분기점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손익분기점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냐? 손익분기점이 뭐였어요? 손익분기점은 고정비, 변동비, 단가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낮추면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손익분기점을 낮추려면 낮추는 방법은 당초에 고정비가 1,800만 원, 변동비가 4,600원, 매출액이 7천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200 계산해와서 그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 마이너스 매출액 7천만 원 분의 변동비 4,600 분의 고정비 1,8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손익분기점 매출이 5,200만 원일 때 이럴 때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내려간다는 거지. 여기가 매출액이 증가되면은 어찌됐든 이게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두 번째는 고정비를 또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비를. 그래서 고정비가 1,800만 원인데 똑같은 숫자지만 이렇게 하니까 1,800만 원일 때보다 4,700으로 이렇게 줄잖아요. 변동비를 200만 원 줄이면 또 변동비를 200만 원 줄이면 여기서 변동비가 4,600원인데 변동비를 줄이면 이게 5,200원인데 변동비를 줄이니까 4,800이 돼요. 또 고정비와 변동비를 각각 줄였어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줄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죠? 부채의 범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런 건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타인 자본을 몇 퍼센트 정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안정적일 건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매점 할 때는 어떻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 적정한가? 부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시죠. 부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의무, 채무 또는 경제적 의무라고 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가 과거의 거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다른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에 자신을 이전하거나 영향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희생으로 정의되며 상황기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리된다. 내가 갚아야 될 채무. 이 법률적인 용어로 정리하니까 되게 여러분들 어렵죠? 부채는 남한테 빌린 돈이다. 그래서 갚아야 되는 돈이다. 근데 이거를 상환 시기에 따라서 빨리 갚아야 되느냐? 그러면 유동부채고 천천히 갚아야 된다. 그러면 고정부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부채의 범위는 연간 매출액의 뭐 한 30% 정도다. 부채 한계비는 차익, 금리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이런 개념으로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부채가 또 많이 있어도 관계가 없겠죠.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어느 정도 해도 또 관계가 없는 거죠. 이자가 얼마 싸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1억인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인 회사에서 0.2%, 0.02%, 200만 원에서 차익금리 5%에 0.05%의 차익금리를 하고 100으로 하니까 4천만 원 정도까지 빌리면 이자율을 커버할 수 있다. 곧 역으로 부채 4천만 원, 이자율 5%니까 200만 원. 이거는 이자를 내가 벌어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부채의 한계다. 이보다 더 부채가 많으면 내가 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채무가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부채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 채무를 지면 관계없다. 이런 관점에서 차익금리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로 해서 부채 비율, 한계율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억 매출해가지고 당기순이 200만 원에만 이자율 5%로 하면은 4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이자율을 5%로 계산 안 하고 이제 낮춘다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전환할 때 그동안은 5%로 계산하거나 4%로 계산하는데 이 비율을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거를 반전세로 할 때 5천만 원 전세하고 반 5천만 원어치만큼은 월세로 전환한다고 그럴 때 예전에는 이자를 5%만큼 이자를 냈었는데 그거를 요즘은 저금리 시대니까 뭐 0.2나든지 0.3%를 낮춘다.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이익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부채를 조금 더 줘도 갚아야 되는 비용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조금 더 높여도 관계는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어찌됐든 매출액 대비 30%라고 일단 한다. 근데 이런 부분은 꼭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를 크게 하는 사람은 한 40% 가지고 가는 거고 리스크를 작게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나는 20%만 부채 비율 20% 이상은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30%는 가이드라인이고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투자한 자금은 언제쯤 회수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점포를 바라봐야 되겠죠.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편의점을 내는데 이 자금이 몇 년 정도 되면 회수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개념일 수 있죠. 이건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는 개념이 ROI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한다. 투하 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투하 자본 수익률이라고 한다. 투자 수익률은 매출 순이익률과 총자본 회전율로서 분해될 수 있다. 그래서 ROI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죠. 포장마차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이고 부채 1,000만 원에서 총 자본 2,000만 원 가지고 매출액은 5,000만 원, 비용은 4,600만 원, 당기 수익률 40만 원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예를 들었다고 했을 때 ROI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ROI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OI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투자 자본분의 이익이다. 투자 자본분의 이익이다. 투자 자본 200만 원 분의 200만 원 분의 이익이
4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20%가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 자본 200만 원, 투자 자본분의 이익. 그러면 당기 수익률 40만 원이니까 20%의 이익률을 내는 거다. 그래서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률 RO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경영자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총자본 이익률, 총자본 이익률, 부채까지 포함한 총자본 이익률로 해서 ROI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ROI를. 그건 총자본 이익률이라면 부채를 포함해서 이제 총자본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40만 원이면 13.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자본 이익률이야. 아까 얘기 ROI는 투하자본에 대한 이익률이에요. 투하자본. 응?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 당기수익률 ROE라는 개념이 있다. ROE. ROE라는 거는 자기자본을 당기수익률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100만 원일 때는 당기수익률이 40만 원이니까 4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 이거는 경상이익 또는 영업이익을 늘린다. 당연하겠죠? 투자 금액을 줄인다. 어떤 투자 금액을 줄인다. 뭐 고정비용을 줄인다든지 변동비를 줄임으로써 이익을 장기로서 차입해서 자금을 이자를 줄인다. 단기 자금을 4% 이자를 내는데 장기 이자를 해서 이익률 이자율을 3%로 낮춘다든지 자기 자본을 늘려서 지급 이자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흑자 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 흑자 도산이라는 건 뭐냐? 일시적으로 어떤 자금 압박이 있어서 부도가 나는 사태.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한데 자산을 처분할 시간이 없어서 판매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흑자 도산이라는 건 뭐냐? 기업의 도산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적자로 경영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지만 수지의 균형이 잡혀서 일견 건전한 경영 같은데도 건전한데도 운용자금이 조달이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도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흑자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흑자도산 매출이 즉시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을 때 이것도 흑자도산이 되겠죠. 매출이 외상으로 매출액이 일어나면 이론상으로는 이익이 나지만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이익이 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흑자도산은 매출이 발생했지만 외상 매출금 등으로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또 점포에서 현금 부족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지 어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현금 부족 현상이 벌써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 도산을 흑자도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점포에서는 평상시에 운전자금으로서 여유자금을 준비해 둬야 되는데 이것을 연계자금이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현금은 단기차금화에 준비해 줘야 된다. 이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장부 내에서 쓰지만 이제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여러분이 취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입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을 배설해서 내가 언제든지 대출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쓸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갚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을 준비해 놓고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현금을 단기 차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그런 장치를 개선해 놔야 된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역시 마쳤는데요. 그래서 총 이 시간에 어떤 요점은 가장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을 한번 좀 이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그래서 여러분 손익분기점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익금과 비용이 같아지는 매출액으로서 매출이 그 이상이 되면 이익이 생기고 그 이하가 되면 손실이 되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투자 의사결정, 이익계획, 매출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매출액은 고정비분의 1 마이너스 매출 플러스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도표로 보면은 고정비 비용은 이렇게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잖아요. 변동비 비용은. 그래서 비용 곡선이 이렇게 비용 곡선이 이렇게 가는데 매출액 곡선은 지속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매출액 비용 곡선과 매출액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됐다. 이거를 이제 숫자로 구하는 방법은 아까 공식을 좀 외워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